예, 이 시간에는 아포, 비형성, 무산소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아포를 형성하지 않는 무산소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이제 임상검체에서 무산소균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포를 형성하는 게 있고 아포를 형성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몸에서 병을 일으키는 것 중에서 아포, 스파를 형성하는 무산소균에는 아직 안 배우셨나요? 클로스트리디움이라고 하는 세균 속이 있어요. 그것들을 제외하고 무산소균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한 무산소균 중에서 임상검체에서 가장 흔히 분리되는 게 박테로이데스입니다. 박테로이데스. 이 박테로이데스는 장 속에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사고를 통해서 장에 파열이 오거나 이렇게 됐을 때 새어나가서 병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분리가 돼요. 몸속에서.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피오니 박테리움 아크네스라는 균이 있는데 이 균은 프로피온산이라는 산을 생산하기 때문에 이름이 프로피오니 박테리움이라고 이름이 붙었고 아크네스라고 이름이 붙은 거는 이 아크네가 우리 여러분들 아는 여드름이에요, 여드름. 그래서 여드름의 원인균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여러분은 사춘기가 지나서 이제 그 시절이 지나갔지만 한동안 여드름 때문에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 원인균으로 생각되고 있는 균이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요새 실습을 못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균을 배양하는 방법이 액체 배지에 배양하는 방법이 있고 또 어떤 배지에다가 뭐 한천이나 젤라틴 같은 걸 넣어서 고형 배지에다가 세균을 발라서 배양하는 방법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또 액체 배지에 배양을 할 때에도 그냥 가만히 세워놓고 배양하는 경우 이걸 우리가 정치 배양 이렇게 얘기하는데 들어보셨죠? 그 물고기 잡는 그물 중에 정치망 뭐 이런 거 그거는 배가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한 곳에다가 이렇게 배를 그물을 쳐놓고 물고기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 배양이라는 거를 할 때 얘기해요. 정치 배양의 반대가 뭐냐면 이제 진탕 배양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막 흔들어주면서 배양을 하는 건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흔들어주면 산소가 쉽게 배지 속으로 섞여 들어가서 산소를 요구하는 균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치 배양, 액체 배지에서 정치 배양을 하면 이런 현상들이 균에 따라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가만히 놔뒀으니까는 산소가 여기 시험관 뚜껑은 느슨하게 해놓으면 공기는 여기를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산소가 들어갈 수가 있고 산소는 확산해서 들어가는데 산소 농도가 당연히 이 위쪽은 높고 밑에는 낮겠죠. 그런데 균을 키우다 보면 균이 위에서만 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이 그림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절대산소균이 이런 양상을 보여요. 그 다음에 산소가 있으면 못 자라는 균들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절대 무산소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이런 식으로 밑에 가라앉아서 자라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조건 무산소균이라는 균은 어떤 균이냐면 산소가 있거나 없거나 자랄 수가 있는데 산소가 있는 경우에 더 잘 자라는 균.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균들이 자랄 수가 있지만 산소 분압이 높은 곳에서 균들이 좀 더 활발하게 증식하는 걸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산소가 있어도 자랄 수는 있는데 산소를 이용하지는 못하고 그죠? 미세한 산소가 있으면 자랄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좀 퍼져 자라는 그런 성질들을 이제 나타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얘기하고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절대 무산소균이에요. 산소가 있으면 못 자라는 균들.
무산소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무산소균. 산소가 있으면 자라지 못하고, 그다음에 산소와 산소 레디칼에 의해서 죽는 세균을 우리가 무산소균이라고 얘기해요. 이러한 균들의 특징이 뭐냐면 산소를 대사해서 에너지로 만들기 위한 효소 체계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에너지를 어떻게 얻냐면 발효를 통해서 얻게 되죠. 그래서 사이토크롬 시스템, 시토크롬 시스템 이렇게도 쓰는데 이런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산소 레디칼을 완화시킬 수 있는, 환원시킬 수 있는 뭐 이런 스프록사이드 디스뮤타제 SOD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게 없다. 또 카탈라제가 없다. 이런 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세균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잘 못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한테서 분리되는 무산소균은 절대 무산소균은 아니에요. 산소가 한 방울이라도 있으면 균이 죽는다. 이런 건 아니고 산소에 대한 중등도 절대 무산소균. 말이 좀 절대가 붙었는데 중등도가 같이 붙으니까 좀 이상하긴 하죠. 중등도의 무산소균 정도 돼요. 그래서 산소가 약간 있어도 살 수는 있지만 잘 못 자라게 되고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속에서 이런 무산소균이 발견이 되는데요. 도대체 어디서 발견이 되느냐? 그 다음에 발견되는 위치에 따라 균들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보면 일단 무산소균은 정상균물의 한 종류들이에요. 그래서 장 안에서 발견되는데 여러분들 방귀 끼죠? 방귀 냄새 맡으면 구리죠. 주된 성분이 이산화탄소하고 그 다음에 메탄 가스예요. 불을 붙이면 불이 붙습니다. 실험하지 마세요. 인터넷 가면 실제로 방귀에다가 불 붙이다가 폭발해서 화상 입고 하는 사람들 사진 동영상이 있습니다. 불 붙어요. 지구 온난화의 원흉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그 대장 속에 있는 가스에는 발효를 통해서 생산된 가스들이거든요. 또 구린 이유가 단백질을 먹으면 그 단백질 중에 시스테인, 메치오닌 같은 아미노산 중에 설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균들이 이용해서 황화수소, 가스 같은 걸 내거든요. 그게 계란 썩는 냄새 같은 것들을 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기 먹고 조금 있다가 방귀를 끄면 좀 더 구린 냄새가 나기도 하죠. 그런 게 다 세균 덕분인데 그런 게 이제 박테로이데스, 그다음에 비피도박테리움, 펩토스트레토코쿠스, 그다음에 뭐 클로스트리디움 이런 균들이 장 내에서 정상적으로 발견돼요. 그러니까 정상균물이죠. 그다음에 우리 상기도 호흡기에 액티노마이세스 방선균이라고 얘기하는데 액티노마이세스라는 균이 발견됩니다. 여성의 질 내에서는 락토바실루스 우리가 이제 뭐 젖산 간균, 유산 막대균 이런 말을 쓰는데 락토바실루스가 발견되고요. 그다음에 피부에서 아까 잠깐 언급한 프로피오니박테리움 이런 것들이 발견됩니다. 이 균들은 정상균물이기 때문에 병을 일으킨다. 그러면 대부분은 기회감염성 감염을 일으키는 균들이에요. 산소하고 뭐 레디칼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산소는 안정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전자고리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들어가는 구조를 두 분자의 두 원자인가? 산소 두 원자가 만나서 안정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아시죠? 이거 우리 저 화학 시간인가 배우잖아요. 수소는 원자 궤도에 두 개가 들어가고 맞죠? 그 다음에 여덟 개가 들어가나요? 뭐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온이 하나 더 많아도 불안정한 상태. 그 스프록사이드 애니온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이온이 하나 들어가면 하이드로겐 프록사이드가 만들어지고 이것들은 다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바깥으로 산소 레디컬을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나온 산소 레디컬들이 다른 물질에 붙는 걸 우리가 산화, 옥시데이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산화 과정을 통해서
DNA나 단백질 이런 것들이 변성이 일어나고 기능을 소실하게 되죠. 그런 게 노화랑도 관련이 있고 질병과도 관련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들에 생기는 불안정한 원소들을 안정화시키는 효소 체계가 스프록사이드 디스뮤타제, 뭐 카탈라제, 결과적으로 이제 물을 만드는 과정으로 가는데 이런 효소 체계가 없는 것들이 무산소균이다. 그래서 산소균과 무산소균의 차이를 살펴보시면 요거는 이제 무산소균이고 요거는 산소균 또는 조건 무산소균이에요.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대사에 산소를 사용하지 못하는 무산소균들은 오히려 그 산소로부터 생긴 여러 가지 레디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반면에 산소를 사용할 수 있는 균들은 대사에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톡신 프로덕트가 나와도 수프록사이드 디스뮤타제나 카탈라제, 페록시다제 같은 효소 체계를 이용해서 독성이 없는 물이나 산소 안정된 산소이온 이런 걸 만들면서 버텨나갈 수 있고 활발한 효율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속에 이제 무산소균들은 일이 있는데 이 무산소균들이 음, 어디 존재하냐면 호흡기계, 위장관계, 비뇨기계에 이렇게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 있는 정상균 무리를 뽑아가지고 무산소균과 산소균의 비율을 한번 보면 여기 지금 이제 어, 코 속에서는 보면 무산소균하고 산소균의 무산소균이 더 많아요. 타액 속에서는 1대1 정도 되고 이빨 표면에서는 1대1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치은이라고 불리죠. 거기에서는 1000대1로 무산소균이 많습니다. 위장관으로 가면 소장까지는 1대1인데 대장으로 가면 1000대1이에요. 그 다음에 여성의 비뇨생식기계에 가면 3 내지 5대1 그 정도 됩니다. 공통점이 뭐 있냐면 여러분들 자고 일어나서 자기 입냄새 맡아보면 구려요. 방구 냄새 비슷한 게 입 안에서 나잖아요, 냄새가. 안 그렇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무산소균들 때문이에요. 발효를 통해서 가스를 생산하고 악취를 나타내는 가스가 입 안으로 나오면 구취가 되고 바깥으로 나오면 밑으로 나오면 이제 방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무산소균이 정상 균무리로 존재하고 있지만 가끔씩 병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으키는 병들이 여기 적혀 있는 겁니다. 뇌에 농양을 만들 수가 있고 중이염, 유양돌기염, 부비동염 같은 것도 일으킬 수가 있고 치주감염도 일으킬 수가 있고 혈전혈관염도 일으킬 수가 있고 피 안에 피떡지는 거고 봉화집염 이거는 셀룰라이티스 해가지고 피와 지방들이 녹는 병. 그다음에 동물한테 물린 다음에 감염증. 그다음에 폐렴이나 폐농양, 폐기종. 그다음에 복막염, 복막의 농양, 충수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거? 충수염을 맹장염 이렇게 표현하는 충수염. 그다음에 욕창, 발의 궤양, 여성의 골반염, 자궁내막점, 계실농양. 계실이 뭔지 아십니까? 대장에 다이버티쿨럼이라고 그래가지고 하우스트라라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블룩블룩한 그게 이상하게 늘어나가지고 주머니를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 변이 들어가서 썩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계실농양. 이런 질병에서 무산소균들이 발견됩니다. 발견됩니다. 그러면 이 무산소균 감염이 되면 그거를 의심할 수 있는 특징적인 징후들이 있는데 이 무산소균 감염의 특징이 뭐냐면 산소균하고 무산소균이 혼합 감염을 일으킨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단은 산소가 있어야 되는 산소균들이 열심히 산소를 소모해요. 조직 내에서. 효율이 좋기 때문에 빨리 자라면서 산소를 소모합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그 조직 내에 닫힌 공간이라고 그러면 더 이상 산소가 없겠지요. 그러면 이제 무산소균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거죠.
그러면 무산소균들이 자라가지고 병을 일으키게 돼요. 그럼 무산소균이 감염되었구나라고 알 수 있는 증거가 뭐냐면 냄새입니다. 냄새. 악취가 나는 고름이 나오고 분비물이 나오면 무산소균 감염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염증이 막 있거든요. 그리고 고름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균을 퍼다가 배양을 하거나 이러면 균이 발견돼야 되는데 균이 잘 안 발견돼. 왜? 무산소균이라서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배양을 하면 잘 자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균은 있는 것 같은데 염증도 있는데 배양을 하니까 잘 자라지 않네. 그러면 그것도 의심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폐쇄된 공간, 산소가 쉽게 공급되기 힘든 공간. 우리 몸에 뭐가 있죠? 부비동 같은 게 있고 뇌 안에도 또 일부 그런 공간들이 있을 수가 있고 뇌 농양 이런 데 생기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복강 내 감염은 장이 사고나 이런 걸 터지면 균들이 새어나와서 자랄 수가 있으니까 간 농양, 횡격막하 농양, 수술 후 감염 이런 것들에서 균들이 발견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무산소균 감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 항생제 배웠죠, 여러분들. 그 중에 아미노글리코시드 계 항생제에 저항성 있는 게 또 무산소균 이용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광범위 항생제 같은 것들 옛날에는 이제 테트라사이클린 같은 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런 거를 먹고 난 다음에 갑자기 설사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균 교대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그 설사할 때는 보통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이라고 하는 클로스트리디움에 속하는 아포를 만드는 무산소균 이게 감염돼서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의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통사고 같은 거 통할 때 상처가 깊게 났을 때 이 혼합 감염 되고 난 다음에 무산소 감염으로 이완되는 그런 코스들을 갈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다 무산소균 감염 의심 징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배양을 하면 우리가 무산소균도 배양을 할 수가 있는데 배양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배양을 해야 돼요. 이런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특수한 공간에서 무산소균 배양을 하는데 보통 여기엔 질소하고 아르곤가스 같은 것들을 넣어서 산소가 없는 상황에서 균들을 조작하고 배양하도록 합니다. 비싸요. 비쌉니다. 제 기계만 해도 몇 천만 원 정도 하고 무엇보다 또 여기에 집어넣는 알곤 질소 혼합 가스가 워낙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데는 주로 무산소균 연구하는 실험실은 이런 걸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런 거는 구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여기 가운데 보시면 무슨 유리병에 아주 기가 막힌 시스템이 있죠. 이렇게 키우면 돼요. 큰 유리병에 균을 발라가지고 액체 배지에 접종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균을 바른 다음에 양초를 하나 탁 켜놓으면 그 뚜껑을 닫아놓으면 속에 있는 산소가 다 제거되고 난 다음에 이산화탄소로 바뀌겠죠. 질소와 이산화탄소만 남겠죠. 그러면 균을 배양하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원시스럽다라고 생각하면 여기 보시면 게스팍이라는 봉지 조그만 봉지가 있는데 여기에 물을 부으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거든요. 그것들을 이용해서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균을 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원하시면 키워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게스팍 자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쓰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몸에서 병을 일으키는 무산소균의 종류는 뭐가 있냐? 이게 종류가 많은데 우리가 이제 무산소균 중에서도 아포를 형성하지 않는 것만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보면 무산소균인데도 gram 양성인 R균도 있고 gram 음성인 R균도 있고 gram 양성인 막대균도 있고 gram 음성인 막대균도 있는데 gram 양성인 막대균 중에는 아포를 형성하는 게 있고 그게 클로스트리디움이야. 그래서 그거는 따로 배우기로 하고 우리는 나머지에 대해서 배우기로 합니다.
그래서 무산소균인데 gram 양성이면서 R균인 것을 보면 대표적인 게 펩토 스트랩토코쿠스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 R균인 줄 알겠죠? 그람 양성균입니다. 사슬 형태로 돼 있고 구강, 장관, 요도, 질 이런데 노말 플로라로 있는데 이게 이제 부비강염, 폐렴, 그다음에 복강내 감염증, 자궁 내막염, 골반 농양, 난관염 이런 데에서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연조직염, 연조직 감염증, 골수염에서도 분리가 됩니다. 제가 분리가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기회감염성 균이기 때문에 이런 염증이 들어갔을 때 이 균들이 그 원인이 돼서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치료는 페니실린, 메트로니다졸, 클로람페니콜 같은 것들을 쓸 수가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미노글리코시드 계열 항생제의 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감염이 일어났을 때 항균제를 투여할 땐 혼합 감염이 흔하기 때문에 그죠? 산소균 또 무산소균 모두에 작용하는 항균제를 같이 투여해 주거나 섞어서 투여해 줘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무산소이면서 그람 양성인 또 막대균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액티노마이시스 이게 방선균 요겁니다. 맨 왼쪽 그림 모빌링쿠스 그 다음에 락토바실러스 그 다음에 프로피오니박테리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비피도박테리움, 유박테리움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보면 모빌링쿠스, 그 다음에 액티노마이시스 이것들은 병원성이 좀 강한 편이고 그 다음에 락토바실루스는 이로운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로피오니박테리움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드름을 일으킬 수 있는 가벼운 염증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피도박테리움, 유박테리움도 이건 이로운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몸 속에서 오랜 동안 사람과 함께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방선균, 액티노마이시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조건 무산소거든요. 또는 절대 무산소. 그람 양성 막대균인데 아포 형성하지 않고 생긴 모양은 노카르디아랑 비슷하지만 노카르디아가 갖고 있던 게 미콜산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서 항산성이 있었잖아요. 방선균은 항산성은 없고요. 균은 천천히 자라고 그 다음에 만성적으로 진행을 하고 왜 방선균이라고 이름이 붙었냐면 이게 햇살 모양의 곰팡이를 닮아서 곰팡이인 줄 옛날에 오해했었는데 그래서 마이세스라고 이름이 붙었지만 지금은 이게 세균인 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액티노마이세스 이스라엘리 메이에리 네슬룬디 뭐 이런 이름들이 붙은 방생균들이 잔뜩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상 균물이거든요. 상부 호흡기, 위장관, 여성 생식기에 생기는 균물인데 병원성이 낮기 때문에 그냥은 병을 잘 안 일으키고 외상을 입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점막의 방어가 파괴되면 병을 일으켜서 방선균증, 액티노마이코시스라는 병을 일으킵니다. 이 방선균증은 뭐라고 그랬죠? 병 자체가 천천히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만성적인 유가종 질환을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그 유가종 있는 부위에 농양 앱세스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과립들이 발견돼요. 그런데다가 이가 안 좋은 사람들, 양치질을 잘 안 하거나 아니면 저 치주 질환 같은 게 있고 뭐 이래서 면역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목이나 얼굴 쪽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게 특징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심해지면 흡입을 통해서 호흡 흉부 감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 이게 또 혈액을 통해 퍼져나가서 중추신경의 감염도 생기는 경우가 있죠. 이쯤 되면 면역 기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복부 감염증도 일으킬 수가 있고 여자들은
피 그 피임 장치 인트라 유테라인 디바이스라고 IUD라고 대문자로 쓰는데 자궁 내에 이렇게 넣어 놓으면 마일드한 염증으로 그 수정란이 착상되는 걸 막는 피임 장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위생적으로 관리 못하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방성균이 거기 가서 감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성균증 그림 보시면 아까 목, 얼굴 감염증이 특징적이라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입 안쪽에 무슨 염증, 심한 염증이 있었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 이런 병변들을 가지고 옵니다. 이제 급성, 화농성 질환이고 진행은 느리고 아프지는 않고 붓고 그 다음에 동굴길이 형성된다라는 건 뭐냐면 턱과 목을 따라서 길쭉하게 이렇게 유가종이 퍼져 있는 그런 이제 뭐 고름이 나오는 이런 병변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호흡기로 가서 흉부 방성균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 복부 방성균증, 골반 방성균증, 그다음에 중추신경계 방성균증 같은 것들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진단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조직하고 농을 채취해서 염색 관찰할 수 있고 그런데 요새는 뭐 분자생물학적 방법으로 검사할 수 있고요. 농양이 형성된 조직의 치료 원칙은 감염 조직을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겁니다. 그 농양도 그렇고 유가종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항균제를 오랜 기간 동안 투여해주면 되는데 페니실린, 에리트로마이신, 클린다마이신 같은 항균제가 감수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피오니박테리움은 그람 양성 막대균인데 짧은 사슬 또는 덩어리 모양으로 보이고 요게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프로피오닉 애시드를 생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피오니박테리움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이건 피부의 정상 균무리로 존재하고 있다가 몸에 이렇게 무슨 치료를 위해서 관을 꽂거나 이러면 그때 뚫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상적으로도 병을 일으키는 경우가 이제 여드름입니다. 여드름을 아크네 이렇게 얘기해요. 아크네. 불가리스의 V로 시작하는 불가리스는 일반적인이라는 뜻이 일반적인. 우리 TV나 이런 거 보다 보면은 수업 보다 보면은 요구르트 선전할 때 뭐 불가리스 이렇게 선전하는 것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거는 스펠링이 B로 시작합니다. B. 그거는 불가리아라는 나라에서 뭐 나왔다는 뜻이고 여기서 불가리스라고 얘기를 하면 일반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아크네 불가리스라는 단어는 심상성 좌창이라고 옛날에 한자로 번역이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일반적인 여드름이란 뜻이에요. 일반적인 여드름. 이게 이제 피지선 주위에 프로피오니박테리움 아크네스가 이제 펩타이드를 생산하는데 그게 염증 세포인 백혈구의 유입을 촉진하고요. 그 다음에 세균이 생산하는 여러 가지 효소가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는 헤어 폴리클이죠. 헤어 폴리클 모낭을 파괴하고 여드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드름 치료할 때는 국소적으로는 소독하고 항균제를 써주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면서 치료를 하고 또 짜내요. 배농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밑에 피부의 청결 여부와 여드름이 관련이 없다고 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왜 어릴 때 여드름 많이 생긴다고 막 피부를 열심히 씻어도 소용이 없는 게 사춘기 때 피지선의 분비가 촉진돼서 피지가 커지면서 거기에 세균이 있던 세균이 들어가서 생기는 거라서 열심히 씻는다고 몸속에 생긴 피지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괜히 바깥쪽에 있는 정상적인 좋은 균들만 제거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큰 효과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이제 모낭이 있고요. 여기 스베이셔스 글랜드 피지선들이 있잖아요. 여기 호르몬 영향 때문에 이 피지선들이
분비가 촉진되는데 균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피지선을 감염시키고 염증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끝은 막히고 하면서 여기 이제 농양이 형성되는 게 이게 여드름이에요. 치료 방법은 그래서 짜줘야 되는 겁니다. 짜주고 항생제 쓰고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모빌룬쿠스 이거는 그람 양성균이고 그 다음에 막대균이고 이게 이제 방코마이신, 클린다마이신, 에리트로마이신, 암피실린 같은 균들의 감수성은 있고 콜리스틴이라고 하는 이 대장균이 만드는 항생 물질인데 이거는 저항성이 있고 뭐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모빌링쿠스, 크루티스, 그다음에 모빌링쿠스, 물리에리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 균은요 여성들한테서 세균성 질염, 박테리알 마지노시스, VB, BV죠. BV라고 이제 쓰는데 예, 원인균이에요. 원인균이에요. 근데 이 지금 체계가 좀 바뀌었대요. 이 모빌링쿠스가 요새 뭐 세균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락토바실루스에 따른 변종 같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내용이 좀 바뀔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젖산 간균, 유산 막대균, 뭐 유산 간균, 젖산 막대균 이렇게 되네. 이게 락토바실러스인데 이게 조건무산소균, 절대무산소의 그람 양성 막대균인데 종류가요 굉장히 많아요. 구강, 위장관, 비뇨생식기기에 존재하는 정상 균물이고 혈액 또는 오줌 배양했을 때 가장 많이 분리되는 세균이고 면역 기능이 약화된 환자에서 병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기해감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비뇨생식기를 통한 일식균일증도 일으킬 수가 있고 뭐 심하면 심내막염, 폐혈증도 일으킬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균은 우리나라란다.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균입니다. 보통 우리 몸에서 정상 균무리로 분류되어 있는 균들은 항균제 내성이 많아요. 병도 잘 일으키지 않지만 병이 일어나고 나면 항균제를 써도 잘 낫지 않는데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병을 일으키지 않는 균들이 병을 일으켰다 그러면 제 몸 상태가 우리 몸 상태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페니실린, 그다음에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계열의 항균제 병합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락토바실루스는요 여성의 질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사춘기가 지나고 나면 여성들 2차 성징이 일어나면서 에스트로겐의 영향으로 질내 점막에서 글라이코겐의 분비가 촉진되고요. 이 락토바실루스가 글라이코겐을 영양분으로 삼아서 젖산 발효를 하면서 젖산을 생산합니다. 그러면 pH가 4 내지 5로 낮아지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세균들이 못 자라게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균이에요. 사실은 그거 이상으로 다른 물질들도 내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산부인과 선생님들이랑 같이 실험한 걸로 보면 이 이 유산균의 특정균들이 자라면 다른 세균들이 다 못 자라는 그런 일종의 항균 이제 안티바이오시스 같은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꾸로 유산균이 없어지면 다른 균들이 마구 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춘기 이후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여성들이 성생활을 시작하면 이제 비누 중에 살균력이 강한 걸로 이제 닦아내고 막 그러거든요. 그거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락토바실루스를 죽여서 다른 균들이 자라게 하고 결과적으로 세균성 질염이 가지고 오게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소독제 같은 것들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비피도박테리움, 에오박테리움 이런 게 있는데 비피더스 이런 것도 들어봤죠? 광고할 때 보면은 비피도박테리움도 유산균 비슷한 균으로 몸에 좋은 균. 유박테리움에 EU라고 붙었잖아요. 우리가 을지할 때도 EU 이렇게 쓰잖아요. EU가 붙으면 좋다는 뜻이에요. 정상적이란 뜻이고. 유박테리움 그러면 뭐 그냥 일상적인 정상적인 세균 이런 의미인데
이 균들이 면역 기능이 너무 낮아진 사람한테서는 그 염증 바이에서 분리될 수는 있는데 임상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균들의 증식을 억제하는 그런 정상 균무리로 유산균과 함께 에, 먹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시중에 파는 저 요구르트의 절반은 락토바실루스고 절반은 비피더스 뭐 이런 균들이에요. 그 다음에 무산소 그람 음성 막대균. 사람의 상부 호흡기, 위장관, 요도 생식기 이런 데 분포하는데 박테로이데스, 후조박테리움, 프로피로모나스, 프로베텔라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임상적으로는 박테로이데스 프레질리스가 가장 중요합니다. 요거는 후즈박테리움, 가늘고 길죠. 모양이고 박테로이데스 프레질리스는 복강내 감염에서 가장 흔히 분리되는 균이에요. 그람 음성 막대균이고 산소가에 대한 저항성이 좀 있어서 산소가 한 3% 정도 있어도 증식이 가능해요. 우리가 똥 그러면 대부분은 물이고요. 그 다음에 소화 안 된 섬유질이고 그 다음에 균들이 있는데 그 균의 대부분이 이 박테로이데스 프레질리스입니다. 그람당 10의 11승이면 10의 9승이 억이잖아? 그러면 10억, 100억 개 정도. 균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새 장내 세균 가지고 뭐 얘기를 할 때 박테로이데스 프레질리스가 많으면 뭐 날씬하고 이런 얘기들 요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 믿음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박테로이데스 프레질리스는 원래 많아. 그리고 이제 섞여 있는 다른 클로스트리디움 이런 것들이 많으면 뭐 살이 찐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도 별로 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인 것 같아요. 장 운동의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씬한 사람의 변액을 뚱뚱한 사람한테 이식해가지고 날씬하게 만들려는 뭐 시도나 임상시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일부 효과를 봤다고 뭐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박테로이데스균은 여러 가지 부착소도 가지고 있고 또 현막을 가지고 있어서 탐식에 저항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카탈라제나 SOD를 가지고도 있어요. 그래서 산소가 어느 정도 있어도 죽지 않는 그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고 조직을 파괴하는 효소 그 다음에 장독소 이런 것도 생산을 하는데 이 장독소는 사이클릭 AMP를 통해서 대장 세포를 자극해서 설사를 처리해요. 이거랑 비슷한 얘기 들은 게 언제? 콜레라, 그죠? 콜레라에서도 이런 얘기를 들었었죠. 그 다음에 F-액틴을 재배열시킨다는 게 뭐냐면 장상피세포의 형태를 유지하게 하고 있는 액틴을 재배열시켜서 모양을 변화시키고 하는 뭐 이런 것들도 가지고 온다. 어쨌든 임상적으로 뱃속에 뭐 농양이 생기거나 이러면 제일 많이 분리되는 게 박테로이데스 프레질리스입니다. 그래서 장관이 파열되면 복강내로 유출돼서 농양을 가지고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균열증, 호흡기 질환, 뇌농양, 그 다음에 산부인과 감염, 그 다음에 연조직 감염, 위장염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치료하려면 외과적으로 제거하고 항균제 투여하고 그 다음에 그래야 돼요. 페니실린, 세팔로스포린, 클린다마이신 이런 데서는 내성이 있고 그다음에 뭐 세폭시틴, 메트로니다졸, 클람페니콜, 이미페넴 이런 것들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병원에서 인턴할 때 뱃속에서 이렇게 농양이 터진 사람 수술을 어떻게 하냐면 배를 진짜 다 열고 장을 다 꺼낸 다음에 터진 데를 꿰매주고 나머지 균들하고 똥이 남아 있잖아요. 그거를 다 씻어줘요. 진짜 씻습니다. 어떻게 씻냐면 생리식염수에다 항생제를 타가지고 이렇게 빨래하듯이 씻어내고 그 다음에 석션으로 빨아내고 이렇게 하는데 빨리 해줘야지 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복강이 닫힌 공간인데 끄집어내 놓으면 장이 점점 부풀어 올라서 나중에 닫으려고 해도 안 닫혀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장이 부풀어 올라서 그래서 못 닫고 끝난 적도 있었어요.
그럼 어떡하냐면 와이어로 이렇게 대강 덮어놓고 나중에 다 덜생 그렇게 해서. 그런데 또 너무 빨리 서두르다 보면은 염증을 다 제거 못하게 되면 복강염이 생기니까는 어쩔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일들이 생겨요. 경험하게 됩니다. 푸즈박테리움이라고 있는 방충의 그람성 막대균인데 여기에 이제 지질다당체가 있고 내독수처럼 작용하고 뭐 여러 가지 효소 생산하는데 구강, 장, 비뇨생식기에 분포하는 정상 균물이에요. 이게 손상된 조직에 감염을 유발하고 후조박테리움 뉴클레아툼이 가장 흔히 분리가 되고 있고 치은농양 이게 뭐냐면 아프다 APHTHA APHTHA 많이 아프죠. 우리 왜 여러분 스트레스 받거나 아플 때 입안에 노랗게 이렇게 주저앉는 아픈 농양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 치은 농양인데 그런 데서 이 푸즈박테리움 같은 것들이 발견됩니다. 면역학적 원인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런 세균 감염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산소 그람 음성 알균은요, 베일로넬라라는 게 있는데 이건 오염인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기회 감염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예, 이 정도가 있고요. 보신 바처럼 아포를 형성하지 않는 그람 무산소균들은 정상 균무리로 있다가 기회 감염을 일으키는 게 대부분이고 그러면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가장 흔히 분리되는 균은 뭐 박테로이데스 프레질리스가 복강 뭐 농양이나 이런 데서 가장 많이 분리되는 그런 균이었었어요. 예, 이상이고 바로 다음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